2019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조별리그가 끝났습니다. 5월 10일에 개막을 했죠. 슬로바키아에서 이번 대회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A조, B조 풀리그 방식으로 조별리그 진행이 되고요. 최종 순위가 나왔습니다. A조 순위 정리해볼까요? 1위 캐나다 승점 18점 1위고요. 2위 핀란드 16점, 3위 독일 15점, 4위 미국 14점. 이 네 팀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5위는 홈팀 슬로바키아 승점 11점이고요. 6위 덴마크 6점, 7위 영국 2점, 8위 프랑스 2점. 두 팀이 똑같이 2점인데 양팀 결과에 따라서 승부에 따라서 7위, 8위가 나눠졌습니다. 8위 프랑스 디비전 1 그룹 A로 강등됐습니다. B조 보겠습니다. 1위 러시아 승점 21점, 7전 전승이죠. 완벽한 1위고요. 2위 체코 18점, 3위는 스웨덴입니다. 15점이었고요. 4위가 스위스 12점. 이렇게 네 팀이 8강에 올라갔습니다. 5위는 라트비아인데 9점, 6위 노르웨이 6점, 그리고 7위 이탈리아 2점이고요. 8위 오스트리아 1점. 역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결과에 따라서 7위, 8위가 갈렸고요. 8위 오스트리아가 디비전 1 그룹 A로 강등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별리그 저는 뭐 강등권에서 좀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 일단은 좀 이색적이었고, 저는 근데 너무 이게 제가 스코어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데 조별리그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골차 이상 난 경기가 무려 11경기가 나왔더라고요. 그죠? 야, 이게 너무 좀 수준 차가 큰 거 아닌가? 굉장히 크죠. 네. 예. 사실 좀 이번에 좀 팀 분류가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렸던 좀 이제 그 월드 챔피언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톱 6, 그러니까 톱 6라고 불리는 하키계 좀 어깨 형님들, 그러니까 뭐 캐나다, 핀란드, 미국은 조금 고전했지만 이건 사실 독일이 조금 더 잘했다 이번 대회에서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네. 러시아, 체코, 스웨덴 같이 좀 어깨 형님들 같은 부분은 그냥 압도적입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서 톱 6 팀이 톱 6가 아닌 팀한테 진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어요. 네. 첫 경기 슬로바키아전,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미국전, 그리고 공교롭게도 미국이 희생양이네요. 이번에 독일 대 미국 요렇게. 네. 요 두 경기밖에 요 두 경기 빼고는 톱 6끼리 붙은 경기 아니면은 톱 6가 그 아래 팀한테는 한 번도 발목을 안 잡혔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 극명하게 이제 톱 6 클래스가 딱 드러났고요. 그리고 톱 6의 바로 아래를 달리고 있는 스위스와 독일이 굉장히 또 선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덴마크, 노르웨이 얘네들보다는 스위스, 독일이 위다라는 부분을 여러 부분에서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는데, 네. 독일 같은 부분은 어쨌든 굉장히 독일은 뭐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보시면은 유소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기 인구를 이렇게 키워나가는데 독일이 이번에 언더 18 톱 디비전 올라갔고요. 언더 20도 톱 디비전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이제 성과가 딱딱 오니까 성인 대표팀에서도 최근에 상당히 성적이 좋았죠. 2018년 은메달 따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제끼고 3등을 했습니다. 네. 정말 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위스도 좀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시겠지만, 스위스의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 스위스 특유의 그 속도 그리고 그 기술, 요게 러시아나 스웨덴 이런 팀을 상대로 통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골은 결과적으로 못 만들었는데 이게 어쨌든 통해서 이 벼랑 끝으로 좀 미는 느낌까지는 가는 거. 이것 자체가 역시 그냥 톱 6 뭐 진짜 바로 아래까지 요 두 팀이 올라왔구나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한 끝이 아쉬운 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슬로바키아, 라트비아가 딱 이 팀들인데 가만히 보시면 슬로바키아는 1.8초 남기고 꽤 잘했어요 이번에. 근데 사실 슬로바키아는 자신들의 맞는 옷을 입지 않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팀 컬러라고 할 수 있는 선수비 후 역습,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슬로바키아의 팀 컬러였는데 그동안, 이번에는 그냥 공세도 우리는 좀 잘해, 우리는 이번에는 그냥 밀어붙여도 될 것 같아라고 밀어붙였는데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1.8초 남기고 캐나다전을 패배를 한 부분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생각보다 이제 슬로바키아가 공격 같은 부분에서도
좀 투박합니다. 그러니까 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약한 팀들을 상대로 나오면서 역시 좀 한 끗이 아쉽다. 그런 게 처음에 미국을 잡아놓고도 그죠? 결국 4위 안에 못 들어가는 결과가 나와버렸네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8강 진출을 위해서는 스위스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 스위스를 잡은 실력은 되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됐고, 근데 라트비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게 스웨덴이랑 거의 접전을 했습니다. 4대4까지 끌고 갔어요, 게임을. 그런데 이 게임을 결과적으로 5대4로 지긴 했는데 왜 5대4로 졌냐면은 승점 3점을 따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탈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4대3인데도 MTN에서 걸어가지고 그냥 공세를 걸어버렸거든요. 근데 MTN에 골 먹고 5대4로 진 겁니다. 그 덕분에 스웨덴이 이득을 좀 챙기긴 했는데 그래도 라트비아는 결과적으로는 스위스를 못 넘었지만 라트비아도 자신들의 하키를 펼치면은 스웨덴 그리고 러시아전도 상당히 잘했어요. 라트비아가. 네. 어떻게 보면 조별 예선 B조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제일 잘 싸운 팀은 라트비아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팀도 좀 강호들이랑도 좀 어깨를 좀 겨룰 수 있는 수준. 물론 뭐 경기 내용 자체는 많이 이제 그 두 팀이 앞섰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되는구나 해서 좀 한 끗이 아쉬운 팀. 이렇게 클래스가 또 나뉘고, 그 다음에 강등권은 아닌 팀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이번 대회에서는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이 팀들이 덴마크, 노르웨이 아래 팀들은 다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국, 프랑스, B조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요 두 팀을 상대로는 또 다 이겨주는 모습. 그리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이겼어요. 요 두 팀을 상대로. 그래서 강등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보다 조금 위에 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네 팀은 사실상 이번 대회만 놓고 봤을 때는 D1A급 팀이었다라고 저는 요약을 드리고 싶네요. 네. 쭉 결과를 조별리그 순위를 봤을 때는 8강 진출팀 8팀을 보면 올라갈 팀들이 다 올라간 것 같고, 그냥 다 올라갔어요. 딱히 뭐 이변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나마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독일이 3등을 했다라는 부분, 사실 그 정도일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쨌든 독일도 8강 들어갈 수 있는 팀이었고, 사실 B조는 너무 정직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정직하게 나왔고, 체코, 스웨덴을 갈랐던 거는 서로 붙었을 때 진 거. 요거였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하시면은 뭐 별 차이가 없었고, 사실 뭐 미국도 4등 하긴 했지만은 뭐 승점에서는 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올라갈 팀이 8강은 다 올라갔다. 네. 그러한 가운데 상위권은 별 특징이 없었는데 이 하위권, 그죠? 강등권에서 놀라운 결과들이 양쪽 다 나왔습니다. 결국은 승격팀이 양쪽 다 살아남는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참 A조, B조 강등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두 경기 정말 다 치열했어요. 연장 승부였고 단두대 매치. 참 재밌는 게 같은 날에 또 펼쳐졌잖아요. 같은 날에도 펼쳐졌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하위권 팀들은 마지막 날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권 팀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에 이제 경기가 펼쳐졌는데 또 마지막 7번째 경기에서 서로가 강등을 결정을 하는 딱 이런 경기가 나와가지고 또 좀 흥미로웠고요. 뭐 깊이 생각할 승점 그런 거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긴 사람이 무조건 남는. 이 경기에서 이긴 팀은 살아남고 진 팀은 강등된다. 그렇죠. 이런 경기였는데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그렇습니다. 프랑스, 영국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경기는 연장에서 4대3으로 영국이 승리를 했는데 이게 0대3으로 뒤지던 경기를 뒤집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영국과 프랑스는 좀 진작에 결정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덴마크를 상대로 한번 딱 고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딱 이 구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국이 기회를 잡은 거죠, 이거는. 그런데 영국은 가만히 보시면은 7경기를 쭉 보시면은 자신들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랑 압박을 추구하는 경기 자체는 어쨌든 해냈어요. 그런데 슛을 못 만들어냅니다. 수준 차이, 선수의 이제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막 패스를 하면은 줄 다 잘리고, 그리고 막 응당할 수 있는 플레이 같은 부분, 공격 전개에서 그런 부분에서 뭐 퍽을 좀 흘린다든지 아무래도 좀 선수 수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량 차이로 인해서 슛을 못 만들었죠. 공격 창출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는데 프랑스는 사실 그동안 프랑스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수비가 조금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그 작년 이야기입니다. 수비가 조금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골텐딩에서 만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전년도는 굉장히 잘했죠. 그 전전년도 같은 부분은 2017년 챔피언십이네요. 예. 2017년도 챔피언십에서는 생각보다 수비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수비력까지도 겸비를 한 상황이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스위스도 막 잡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골텐딩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수비가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수비도 좋지 않았고 골텐딩까지도 올해는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프랑스 경기를 좀 챙겨보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리드를 잡아도 한 2골 리드를 잡아도 다 따라잡히고 그런 게임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네. 영국전에서도 그런 경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영국 경기는 이제 영국 감독을 참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뭐였냐면은 세 번째 골 실점 이후에 바로 타임아웃 불어서 선수들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예. 그 뒤로부터 바로 2골 만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운도 따라줬지만 예, 좋은 상황이 나왔고요. 3대3으로 가면 저는 좀 영국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 연장이요? 예. 영국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속도와 압박을 중시를 하는 게임 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에 3대3에서 공간이 넓어지면은 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대로 예,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됐고 예. 프랑스 또 하나 더 언급을 드리면 데이브 핸더슨 감독이라고 작년까지 이제 프랑스의 지휘봉을 맡으신 이제 감독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감독이 작년을 끝으로 은퇴를 해버렸어요. 네. 그 이후로 올해 앞서 댓글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새로운 감독이 선수 선발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수비진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골텐딩도 예전만큼 좋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프랑스는 딱 D1 A급의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그리고 한 게임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건. 그동안 또 프랑스가 잘했다면 프랑스의 우위를 점칠 수도 있었지만 그 앞선 6경기에서도 프랑스가 그렇게 못했는데 마지막 한 경기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은 예, 어느 쪽으로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3대3 연장이기 때문에 영국이 조금 더 힘을 받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아주 의외의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또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프랑스로서는 앞선 6경기에서 승점을 1점밖에 벌어놓지 못했던 게 그죠? 결국 마지막 경기에서 이렇게 비극을 낳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고요. 덴마크전도 2점 차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따라잡혀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겼다면 이런 결과가 아예 나오지를 않았겠죠. 네. 반면에 영국은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자신들의 하키를 계속 쭉 해왔는데 그죠? 앞선 6경기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이 큰 패배로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프랑스에게는 그 자신들의 색깔이 통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죠? 네. 예, 사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인데 또 D1 A급 팀들한테는 또 자신들 하키 통합니다. 그러니까 뚫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프랑스 레벨 자체가 진짜 D1 A급이라는 게 아니라 이번 대회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진짜 프랑스가 심기일전에서 다코스타 꺼내고 벨마를 꺼내고 이런 식으로 진짜 다 데리고 오면은 진짜 버거운 상대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작년의 약점으로 드러났던 부분을 커버를 하지 못했다. 코칭 스텝이. 그런 부분이 강등이라는 좀 최악의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영국이 디비전 1 그룹 A를 뚫은 것도 놀라운 돌풍이었는데 이번에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잔류라는 또 그 돌풍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번 대회였습니다. B조 강등전도 대단했습니다. B조 강등전은 오스트리아 대 이탈리아의 대결 역시 두 팀 모두 마지막 경기였고요. 슛아웃까지 가서 최종 스코어 4대3으로 이탈리아가 역전의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참 이탈리아가 그 앞선 6경기에서 1득점에 45실점을 하면서 전패를 했던 팀인데 마지막 딱 진짜 이 한 경기 잡고 극적으로 살아남았네요. 이게 이탈리아도 참 운이 좋은 거예요. 이 정도로 게임을 못했는데 마지막 게임을 잡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이 두 팀이 의 승자가 잔류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전망이 가능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경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은 오스트리아가 사실 실제로 선전한 경기들이 꽤 있었어요. 라트비아전 같은 부분에서도 마지막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냥 미끄러졌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이탈리아는 못했거든요. 앞에 6경기를. 그런데 실제로도 마지막 7경기도 오스트리아가 훨씬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전개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고 슛으로 잘 공략을 했는데 결정력에서 문제가 났다. 역시 이러니까 오스트리아도 아직 톱 디비전 레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정력에 문제가 안 나오고 골을 슉슉 넣을 수 있으면은 잡고 그냥 사는 겁니다. 한 해. 근데 이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스트리아도 D1A급 팁이다라는 부분을 앞서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예선 내내 사실 진짜 이탈리아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수준의 차이를 참 체감을 많이 했었던 팀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탈리아는 팀 컬러가 뭐냐면은 선수비 후역습이에요. 선수비 후역습. 그냥 버티다가 베르나르드 있죠, 골리. 그리고 수비로 그냥 버티다가 역습 팍 나면은 골 넣고. 그리고 상대방 수비 실수하면은 그걸 살려서 골 넣고. 근데 이게 D1A급 팀인 오스트리아한테는 통하는 거죠. 이런 경기 운영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하키를 본인들의 경기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승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슈트아웃까지 간다면 또 이탈리아의 우위가 점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안드레아스 베르나르드 골리 때문입니다. 이 선수만한 골리가 오스트리아에는 아쉽게도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슈타르크 바움 선수라든지 키케르트 선수가 둘 다 부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르나르드 선수급의 골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슈트아웃 가면 이탈리아가 할만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슈트아웃까지 쭉쭉 끌고 가서 7라운드까지 끌고 가서 이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본연의 경기력을 또 보여준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영국에 이어서 승격팀 이탈리아도 극적 잔류에 성공을 한 B조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내년에 디비전 1 그룹 A에서 상대할 팀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지금 D1A 팀들 난리 났어요. 지금. 읊어드릴까요? 우리나라 함께 잔류가 됐던 슬로베니아, 헝가리 있고요. 승격으로 올라온 루마니아 있고 여기에 이번에 떨어진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참 이거 근데 올해 디비전 1 그룹 A도 참 힘들다 했는데 뭐 내년도 비슷할 것 같네요. 내년도 사실 더 힘들었으면 더 힘들었지. 지금 사실 카자흐랑 벨라루스 보내고 영국, 이탈리아 모실 생각이 지금 들떴었거든요. 근데 사실 영국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이탈리아는 사실 경기력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내려오면은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래도 좀 한 자리는 조금 물론 이탈리아가 쉽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탈리아가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노릴 수 있었는데 이거 더 힘든 분들이 내려왔어요.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죠. 기본적으로 프랑스라는 자체는 톱 디비전 짬이 있기 때문에 약팀은 또 물론 올해는 그러진 못했지만 그동안은 굉장히 약팀은 좀 기가 막히게 잡던 팀입니다. 그런 팀 컬러를 가진 팀이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예전부터 그냥 우리나라가 참 고전을 했었던 상대죠. 참 어려워했었던 상대고 이번에도 사실 톱 디비전에서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냥 D1A 팀들이 다 지금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내년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에서 펼쳐지게 됐는데 내년 대회 홈팀이 루마니아예요. 그렇죠. 루마니아에서 개최가 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이게 참 어렵게 됐습니다. 모든 팀들한테 어렵게 됐고 사실 또 내년에 또 헝가리 감독이 또 경기 대회 직전에 쓰러지리라는 법도 없고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가 또 올해 초반에 그 못했던 것들 또 그대로 답습할 것 가능성도 적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어쨌든 D1A 내년에 참 박터지겠다 라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네. 자, 이제는 8강 토너먼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8강 대진표가 나왔죠. 크로스 매치입니다. 이쪽 1위, 저쪽 4위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대진 안내를 해드리면 캐나다 대 스위스, A조 1위, B조 4위 대결이고요. B조 1위 러시아 대 A조 4위 미국, 그리고 A조 2위 핀란드 대 B조 3위 스웨덴, B조 2위 체코 대 A조 3위 체코, 이렇게 대진이 나왔습니다. 8강전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5월 23일 목요일 밤에 시작됩니다. 한 경기씩 간단하게 관전 포인트라든지 프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경기 시각 순서대로 하죠. 캐나다 대 스위스부터 보겠습니다. 캐나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위스의 속도와 기술이 캐나다를 상대로 통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러시아, 스웨덴을 상대로 사실 좀 통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위스가 더 경기를 잘 풀어나간 피리어드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참
야, 이 스위스가 진짜 무섭구나라는 부분이 이번 대회에서 진짜 많이 절감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공격이 또 속도와 공격을 위시로 또 중시로 또 하기 때문에 올해 좀 NHL 선수들이 많이 합류한 부분, 이런 부분도 스위스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득점의 성과를 톱6 팀을 상대로 얼마나 거뒀냐라고 하면은 뭐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러시아전에는 또 공격이 거의 뭐 아주 골을 넣는 데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 8강에서 좀 득점력이 이제 스위스 득점력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캐나다가 첫 경기 진 이후로부터는 다 이겼습니다. 그 다음 경기들을 그냥 싹 다 이겨버리면서 경기력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미국조차도 그냥 3대0으로 셧아웃 보내버리고 거의 뭐 모든 경기에서 다 득점을 해내면서 굉장히 좀 경기력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득점력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스위스가 어쨌든 공격 전개 자체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서 좀 득점이 한두 개 나는, 그리고 사실 지금 캐나다 골텐딩이 아주 탄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물론 뭐 머리 선수나 하트 선수가 못한다는 건 아닌데 이 선수는 올 시즌을 NHL을 쭉 보신 분이 알겠지만 못할 땐 진짜 못하는 골리들이거든요. 정말 기복이 굉장히 심한 골리들이기 때문에 행여 그 기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스위스도 마냥 승산이 없지는 않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당연히 캐나다가 세니까 전력상으로는 캐나다가 그렇죠. 위에 있는 건 맞는데 스위스가 제 기억으로는 4위로 올라가서 1위 팀 잡고 올라간 최근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뭐 사실 뭐 당장 작년만 해도 그죠? 4위 팀 1위 팀 잡고 올라가는 결과가 기억이 나거든요. 스위스였던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작년만 해도 사실 뭐 결승을 갔으니까요. 네. 캐나다 스위스 과연 스위스의 속도 기술이 캐나다에게 먹힐 것인지 요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러시아 대 미국의 8강전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조별리그는 뭐 7전 전승으로 수월하게 뚫었는데 미국을 만나게 됐어요. 진짜 어제 러시아는 진짜 슈퍼파워라는 이야기가 딱 맞는 팀입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그 스위스를 상대로 2피리어드만 6골을 넣으면서 이겼단 말이에요. 물론 뭐 7대4로 좀 뒤에 흐트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득점력 이거는 진짜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골리가 슈나이더입니다. 근데 슈나이더 선수가 오랜 뉴저지에서도 그랬고 이 선수도 좀 왔다 갔다 기복이 좀 있는 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나이더 선수가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미국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미국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조별 예선 팀을 상대로 조별 예선 경기를 보시면은 상위권 팀들 톱6도 그렇고 좀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의외로 좀 시원하게 득점을 낸 경기 별로 없어요. 캐나다조차 지금 독일을 8대0으로 잡은 게임이 있습니다. 8대0으로. 8대1이었나요? 어쨌든 8점을 낸 경기가 있는데 미국은 올해 영 득점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나이더 선수가 무조건 러시아를 저득점으로 막아줘야 어떻게 좀 희망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이 강력한 힘 이걸 과연 미국이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슈나이더 선수가 또 키 플레이어가 될 것 같고요. 러시아 대 미국의 8강전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핀란드 대 스웨덴의 8강전입니다. 뭐 유럽을 대표하는 두 팀인데 이것도 또 재미있는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핀란드 경기를 보시면은 대회 내내 진짜 제일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인 팀이 어디냐라고 하면 핀란드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수비력이 좋은 팀. 그건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수비력을 스웨덴을 상대로도 발휘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스웨덴은 또 핀란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팀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차적으로 어쨌든 경기를 좌우하는 흐름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스웨덴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참 로스터는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력의 파도가 너무 심해요. 보시면. 파도? 이게 뭐 다득점 다실점의 양상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다득점 다실점도 그렇고 어떤 피리어드 보면은 이건 뭐 진짜 이렇게 스웨덴 게임하면 아무 팀도 못 이기는데 이런데 또 그 다음 피리어드에는 쭉 무너지고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실제로 조별 예선에서도 스위스, 라트비아 이런 팀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스웨덴이요. 근데 스웨덴이 원래 클래스라면 이 두 팀을 상대로 고전할 클래스의 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고전을 했다. 불안불안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가 행여 저득점전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신들의 학기. 미국은 어쨌든 자신들의 학기가 수비는 아니지만 이건 진짜 핀란드는 자신들의 학기가 이번 대회에서는 100% 수비적인 학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웨덴의 창이 날카롭다고 할지라도 막아내야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대회 로스터부터 놀라움을 안겨다줬던 핀란드가 과연 이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스웨덴을 넘을 것인지 아니면 스웨덴이 그 핀란드의 수비를 뚫고 4강으로 올라갈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8강전 체코와 독일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두 팀 중에 한 팀은 4강에 가게 될 텐데 글쎄 어느 팀이 웃게 될까요? 이번 대회 독일을 쭉 보시면 참 강팀의 강점을 잘 살리는 팀이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라이사이틀이나 도미니크 카운 같이 NHL에서도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보이는 선수들을 많이 이번에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역습 같은 부분에서 거의 뭐 최전선에서 이제 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딱 풀어나가면서 버티다가 기회를 노리다가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대량 득점, 요 선수들을 앞세워서 대량 득점을 다닥하면서 분위기를 잡아서 이기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결과적으로 독일도 이제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색깔 그리고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같은 부분을 잘 챙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루바우어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버티는 힘도 조금 더 세졌습니다. 독일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체코도 이번에 보시면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공격력 하나만큼은 원래 체코가 공격은 하는데 생각보다 골이 안 터지는 팀 중 하나인데 이번에는 NHL 선수들이 대거 NHL 수준급 공격수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이 펀치력 자체가 진짜 세졌습니다. 체코가. 그러면서 스웨덴도 잡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1차적으로 어쨌든 독일이 좀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드를 올리면서 버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버텨낼 수 있느냐, 그리고 몇 안 되는 찬스가 오는 걸 잡아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일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쭉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상위 시드 팀이 다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체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체코의 힘이 실리긴 하는데 또 단판이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올해부터 재밌는 거는 4강부터는 그러니까 다시 시드를 다시 추첨을 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드를 다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편으로 딱 갈라진 상황에서 그냥 이긴 쪽 이미 붙고, 8강전부터 결승까지 그죠.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였는데 나와 사다리가 나와 있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강 같은 경우에 지금 재추첨 같은 느낌이죠. 그죠. 다시 이제 네 팀을 배정이 놓고 돼요. 대진을 다시 뽑는다. 그래서 강팀이 무조건 약팀을 4강에서 상대하는 상대적으로 약한 그 타이브레이크 시스템은 뭐 거의 IIHF의 그냥 그 평균적인 타이브레이크 시스템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바뀌었기 때문에 4강부터는 또 완전 다른 또 대진이 나오기 때문에 뭐 4강 결승 부분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4강에 올라갈 것인지, 그러면 4강 대진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또 한번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흐름이네요. 2019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다음 회에는 저희가 8강전 이후 결승까지 토너먼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